다음은 경북대학교 박주홍 교수님께서 위트컴 장군의 리더십과 시사점에 대한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15분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경영학부의 박주홍이고 2년 전까지는 5군수 지원사령부의 지휘관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제목은 위트컴 장군의 리더십과 시사점으로 그분의 삶을 리더십의 관점에서 조망을 해보고자 합니다. 장군님의 리더십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의 깊이와 폭이 그것을 여기서 정의를 하고 그것을 전부 다 포함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식별된 사실을 토대로 그분의 삶이 우리 군인들에게는 물론이고 또 국가적 차원의 리더십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격언에 보면 아마추어는 작전을 고민하지만 프로는 군수를 먼저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18,000km가 넘는 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로지스틱스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 징기스칸은 야생의 강한 말을 만들어서 아주 강한 기동력을 갖고 있었고, 나폴레옹은 통조림을 자기가 직접 개발할 만큼 군수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전쟁의 지도자들은 우수한 군수의 능력 위에서 그 승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 보면 우리 군에서는 군수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부족해서 오히려 병력과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군의 폐쇄적이고 경직되어 있으며 또 예습 문화가 팽배한 가운데 소신과 철학이 결여되어 있는 군의 리더십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저 자신과 제가 군에 있을 때 제 부대원을 위해서 롤 모델이 필요하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장군을 만난 것은 2017년 7월에 어느 신문에 자그맣게 나온 추모식에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에서 영감을 얻어서 장군의 삶을 저와 부대원들이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분이 군의 전문가로서, 군수의 전문가로서 단순히 전쟁의 영웅이 아니라 수많은 분야의 통찰력을 가졌던 대단한 리더였다는 것을 알고 이분을 롤 모델로 만들고 또 부대에 위트컴 장군실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위트컴 장군실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또 위트컴 희망재단을 만나고 평화기념관, 국가기록원, 또 각종 논문을 분석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리더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의 처음 의도는 훌륭한 군수의 전문가를 찾아서 군수의 중요성을 부각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위트컴 장군의 모습은 시간적으로는 전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공간적으로 보면 전투 현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공간에 이르기까지 그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한국군의 훌륭한 선배들도 많은데 미국 장군을 롤 모델로 한다고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심지어는 제 와이프도 의아한 입장이었었죠. 그러나 장군의 삶을 하나씩 조금씩 이해해가면서 모두 그 위대한 삶에 감탄하고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장군의 리더십을 그 요체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고, 이 세 가지는 사실 리더십 교과서에 나오는 것과는 사뭇 차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페셔널리즘, 전문성이죠. 장군은 1,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에는 패전을 막으려고 독일군이 최후 공격을 했던 2차 마른 전투에서 승리를 했을 때 위관장교로 참전을 했었고,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최대의 작전이었던 1944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실제 상륙을 하는데 수송 지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위트컴 장군입니다. 이때 장군이 어떻게 작전을 준비하고 실제 이 작전을 실시했는지 김정 교수님이 찾으신
하나의 전쟁, 원워라고 장군의 저서에 기술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1945년도에는 당시에 태평양 전쟁의 핵심 지역이었던 필리핀의 마닐라 탈환 작전에 마닐라 항구의 지휘관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당시 마닐라 항구는 매일 400척이 넘는 배들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군의 리더십이 필요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48년도에 장군으로 진급하고 50년도에는 냉전이 팽배한 시대였죠. 이때 공산권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그린랜드의 툴레라는 지역에 공군기지를 만드는데 이것도 장군의 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규모의 인력과 또 장비, 자재를 수송했는데 그 지역은 영하 60도가 넘는 혹한의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투입됐던 이런 물량은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만들 때 투입했던 것과 비슷한 물량이라고 하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장군의 전문성은 그 이후 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재건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장군은 1953년 초에 이 한반도 전구의 제2군수지원사령관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제2군수지원사령부의 임무는 한반도 전구 전체에 대한 군수지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방의 지원은 물론이고 후방의 피난민 관리, 또 각종 포로 관리, 치안 유지까지도 전부 장군의 통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휴전 직전의 한반도의 상황은 일일 120만 명에 넘는 병력을 지원해야 될 만큼 치열하게 전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얼마나 군수가 전쟁 수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보면 미군의 군수 부대는 50년에 부산 군수기지 사령부로부터 이상 군수사령부, 또 한국 군수기지국 이군수사령부를 거쳐서 여러 변화를 거쳐서 지금 19지원사령부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장군은 한반도의 한국군의 병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더욱 놀라운 것은 장군이 한국군 기업에 성장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한국의 발전을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편지 중에 하나는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대양산업이라는 회사의 대표가 장군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 안에는 수많은 건설 자재들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장군은 다시 이것을 이팔군 사령부에 보내서 그 물자를 요청하게 되고, 또 나머지 편지 속에는 그 물자가 도착하는 과정, 지원하는 과정이 실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에게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한국 경제 시스템을 재건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장군은 소신과 용기로 정의로운 휴머니스트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산역 대화재 시에 상부의 승인 없이 군수물자를 지원해서 고초를 겪으신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연 장군은 승인 없이 군수물자를 나눠줬을 때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을까요?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런 결단을 했을까요? 그것은 당시는 11월 27일 추운 날씨요, 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날이 소요되는 이런 리드타임을 고려한다면 책임은 내가 진다 라는 생각을 갖고 소신과 용기를 갖고 결단력의 리더십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바로 며칠 후, 일주일 후에 12월 5일날 스타스 앤 스트라이브라는 성조지에 난 기사에 보면은 장군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느 이재민 중 단 한 명이라도 먹을 것, 잠잘 것, 그리고 의료 지원으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된다라고 선언하시고, 실제로 바로 며칠 후인 12월 9일날 첫 번째 텐트촌을 만들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를 만드는 놀라운 추진력과 열정을 보이신 게 바로 위트컴 장군이십니다. 그런 열정과 결단력을 갖고 윤행문 총장님과 의기투합해서 부산대를 건립하고 메디널 병원을 건립하고 수많은 보안을 건립하셨던 것입니다. 김재호 교수님이 찾으신 자료 중에 또 이런 자료가 있어서 저도 같이 공부를 했는데,
막내 여동생, 6형제 중에 막내 여동생이 이사벨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장군을 추명하면서 쓴 글에 의하면 장군은 어려서부터 유난히 적극적이었고 아주 따뜻했고 그리고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쉬지 않는 그런 오빠였다라고 동생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위트컴 장군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딸에게 쓴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켜라. 이런 말을 위트컴 장군이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잔디노 전투에 관련된 이야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프렌드십입니다. 장군은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사랑을 했었죠. 한국의 문화와 전통도 존중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1954년도 10월호에 당시에 유명했던 잡지였던 라이프지에 장군이 한복을 입은 모습이 실려 있습니다. 장군의 신분을 고려하면 당시에는 매우 생소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메리놀 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모금을 하는데 장군에게는 망설일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장군의 적극성을 말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장군은 유엔력이 안장되어 있는 유일한 장군입니다. 많은 한국전쟁의 영웅이 있지만 위트컴 장군처럼 자기의 삶 전체를 한미동맹, 친구를 위해서, 동맹을 위해서 희생한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군과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공유를 하는 과정에서 장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모두들 그 삶의 위대함에 공감하게 되고 감탄을 하게 되고 이 동맹의 중요성을 같이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는 한미 간에 일을 하면서 어떤 이견이 있을 때도 중간에 장군님이 등장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저는 작년에 제 전공 학생들로 하여금 19지원사령부의 MSCK라는 부대를 방문해서 그 부대의 시설을 견학을 하고 그 부대장인 우리 크리스토퍼 노네령으로 하여금 일일 선생님이 돼서 제 학생들과 함께 미군의 군수 전략에 대한 토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했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내일의 대한민국의 리더인 젊은 학생들의 생각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부대에서는 위트컴 장군실에서 각종 회의를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또 미군들과 토의를 하면서 장군의 역사를 지켜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위험에 빠져 있고 시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생존만을 추구하는 이런 현상으로부터 자국우선주의, 각종 무역, 세대, 지역, 국경, 인종 갈등으로 인해서 시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코로나 상황은 우리에게 나 혼자만은 생존할 수 없고 우리 인류 전체는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공존과 평화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분열과 갈등의 길로 갈 것인가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위트컴 장군의 정신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공존을 기반으로 한 사랑의 정신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시민의식의 중심 정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초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대한민국은 특히 대구를 중심으로 남을 배려하는 사랑의 정신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놀라운 시민의식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트컴 장군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위트컴 장군의 정신이 세계 시민의식으로 가는 나침판이 되고 바로 이것이 우리 군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모두에게 공존과 평화의 길로 가는 내비게이션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위트컴 장군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삶이 훌륭하고 또 그분의
헌신에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트컴 장군이 우리에게 진정 남겨준 유산은 바로 사랑과 공존이라는 이 가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울림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